4장. 또 다른 일자리를 얻어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올리버. 명문가에서 성년이 된 젊은 남자가 재산 소유권이든 복귀 재산이든 자녀 재산이든 어떤 기대의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는 입장에 처했을 때는 바다로 분해 배를 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관습이다. 구비논 이사회는 한자리에 모여 이처럼 현명하고 유익한 사례를 모범삼아 올리버 트위스트를 작은 무역선에 실어 불건전한 항구로 보내버릴 방편을 의논했다. 이것만이 올리버를 처리해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았다. 어느 날 선장이 저녁 식사 후 기분 전환 삼아 올리버를 채찍질해 죽이거나 새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쳐 터뜨려 버릴지도 모른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 소일거리 모두 선장이 될 만한 계급의 신사들이 아주 좋아하는 일반적인 오락거리였다. 이런 관점에서 이 사안을 생각해 보면 해볼수록 이사회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의 장점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결국 이사회는 올리버가 실제적으로 살아갈 곳을 마련해 줄 만한 유일한 방법은 지체 없이 바다로 보내버리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범블씨는 사전조사 명목으로 몇 번이나 파견되어 선실 심부름꾼 고아를 원하는 선장을 찾아다녔다. 때마침 임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러 구빈원으로 돌아오던 중 대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 사람이 바로 교구의 장의사인 소어베리시였다. 소어베리시는 키가 크고 뼈마디가 툭 튀어나온 빼빼 마른 사람으로 다 해진 검은 양복에 여기저기 기운 검은 양말과 거기에 어울리는 구두 차림이었다. 태생적으로 미소를 짓기에 어색한 얼굴이었지만 장의사로서 거의 늘 익살스러운 표정이 몸에 익은 사람이었다. 유연한 발걸음으로 범블씨에게 다가갈 때는 장난기를 거둔 정중한 표정을 지으면서 손을 내밀어 예의 바르게 악수를 청했다. 범블씨, 지난번에 여자 2명이 죽어서 치수를 재고 오는 길입니다. 장의사가 말을 걸었다. 곧 한몫 챙기겠군요, 소어베이리씨. 말단 교구관이 장의사가 특허를 낸 관 모양의 코 담뱃값을 내밀며 권하자 엄지와 검지를 들이밀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한 제사 모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범블씨가 친근하게 장의사의 어깨를 지팡이로 툭 치며 재차 물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장의사가 반쯤은 수긍하고 반쯤은 반박하는 투로 되물었다. 이사회에서 정한 가격이 너무 적어요, 범블씨. 뭐 관들도 작잖아요. 말단 교구관이 위대한 공직자에 딱 걸맞은 웃음을 띠며 대답했다. 소어베리 씨는 교구관의 말에 간지럽힘을 당한 것처럼 당연하게 쉴 새 없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요, 그래, 범블씨. 소어베리 씨가 겨우 숨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뭐 그 말에 부정은 하지 않겠어요. 새로운 급식 체계가 도입되면서 관은 점점 더 작고 얕아졌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도 남는 게 있어야죠. 범블씨, 잘 말린 목재는 비싼 물건이거든요. 철제 손잡이도 버밍엄에서 운하로 배송되는 것이고요. 뭐 어느 사업에나 불리한 점들이 다 있는 거죠. 물론 공정한 이유는 당연하고요. 범블씨가 달래듯 말했다. 암요, 그렇고 말고요. 뭐 저야 이런저런 물품들로 이윤을 못 남길 경우에도 결국엔 어찌어찌해서 다 보충하거든요. 헤헤헤. 장의사가 곧바로 동의했다. 바로 그거죠. 범블씨가 맞장구를 쳤다. 다만 꼭 덧붙일 말이 있어요. 장의사가 교구관이 끼어드는 바람에 다 끝맺지 못한 말을 다시 이어갔다. 바로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뚱뚱한 사람들이 가장 빨리 죽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면서 여러 해 동안 세금도 제법 내왔던 사람들이 구빈원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뭐 범블씨니까 하는 말인데 계산보다 8에서 10cm 더 크게 나오면 이윤에 큰 구멍이 생기는 거죠. 특히 저처럼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는 처지엔 더 큰 손해지요. 소어베리 씨가 아주 큰 피해를 본 사람인 양 화난 투로 말을 하자 범블 씨는 이 대화가 자칫 교구의 명예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까 싶어서 얼른 화제를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올리버 트위스트를 가장 염두에 두고 있던 터라 올리버를 화제로 삼기로 했다. 그건 그렇고 소어베리 씨, 남자아이 하나가 필요한 사람 누구 없을까요? 지금 교구에 아주 골칫거리인 고한 녀석이 하나 있어서요. 교구의 목에 걸린 연자맷돌 같은 녀석이죠. 아주 후한 사례금이 붙어 있어요. 아주 후하다니까.
범블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지팡이를 들어올려 대문 위에 붙은 공고에 로마자로 커다랗게 찍힌 5파운드라는 글자를 확실하게 3번이나 두드렸다. 아, 바로 그거예요. 장의사는 범블씨가 입고 있는 금태두른 제복의 옷깃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바로 그 문제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 참 우아한 단추군요. 범블씨, 전에는 몰랐어요. 그렇죠? 나도 꽤 괜찮은 단추라고 생각해요. 교구관은 외투에 장식처럼 붙어있는 커다란 노스 단추들을 자랑스럽게 내려다보며 맞장구를 쳤다. 문양이 교구의 문장과 똑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프고 멍든 사람을 치유해주는 그림이죠. 이사회가 새해 첫날 아침에 주었는데 소베리 씨 기억나요? 자정에 현관 앞에 죽어있던 빈털터리 장사치의 검시에 참관했을 때 처음 입었어요. 아, 기억납니다. 배심원들 판결이 추위에 노출되고 생필품이 부족해서 동사함이었죠? 그렇죠? 장의사의 물음에 범블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그게 특별 판결이었죠, 아마? 덧붙여진 부가 조항에 따르면 구조 담당관이 그때 그만 어디 감히 교구관이 장의사의 말을 자르며 화를 냈다. 이사회가 그 무식한 배심원들 헛소리에 일일이 대응했다가는 할 일도 제대로 못하지. 아, 그럼요. 정말 그렇죠. 장의사가 얼른 대꾸했다. 아, 배심원들이란. 범블씨가 감정이 북받칠 때면 늘 하던 대로 지팡이를 꽉 쥐며 말을 이었다. 배심원들이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천박하고 비굴한 몹쓸 놈들이지. 암요, 그렇고 말고요. 장의사가 맞장구를 쳤다. 철학이나 정치적 경제에 대해서 요만큼도 모르는 놈들이 말이야. 교구관은 멸시하는 태도로 손가락을 튕겨 딱 소리를 내며 말했다. 아무것도 모르죠. 장의사가 동의했다. 그런 놈들은 아주 질색이라고. 교구관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단언했다. 저도 그래요. 장의사가 대꾸했다. 그렇게 고고한 척하는 배심원들을 우리 구빈원에 한두 주 수감씩 커서 우리 이사회의 규율과 원칙으로 금세 기가 꺾이는 꼴을 좀 봤으면 좋겠네. 교구관이 말했다. 자, 그 문제는 이제 이쯤 해두죠. 장의사가 달래듯 미소를 지으면서 교구관이 내뱉는 분노를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범블씨는 삼각 모자를 벗어 모자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더니 열을 내느라 송골송골 맺힌 이마에 땀을 닦아낸 뒤 다시 모자를 썼다. 그러고 나서 장의사 쪽으로 돌아보면서 한층 진정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아까 말하려던 게 뭐였죠? 아, 그거요. 그러니까 범블씨, 말하자면 저도 구빈세를 웬만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장의사가 되물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구빈세를 냈으니 챙길 수 있는 만큼은 챙길 권리도 있다는 거죠. 범블씨, 그래서 말입니다. 그 남자아이를 제가 데려갈까 하고요. 장의사가 대답을 듣자마자 범블씨는 장의사의 팔을 잡아 구빈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회의실에서 이사들과 소호베리 씨가 5분간 밀담을 나눈 결과 올리버를 그날 저녁 소호베리 씨에게 시험 도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시험 도제란 교구 도제의 경우 장인이 짧은 시험 기간 동안 음식을 많이 먹이지 않고도 충분히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몇 년 계약으로 그 아이를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어린 올리버는 신사들 앞에 불려가서 그날 밤 당장 장의사 댁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여기에 더해 이사들은 올리버가 조금이라도 처지를 비관하거나 다시 구빈원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즉시 배를 태워 바다로 보낼 것이라며 바다에 빠져 죽거나 선장에게 머리를 맞아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올리버가 아무런 감정을 내보이지 않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자 다들 입을 모아 지독한 악당 녀석이라고 힐난하면서 범블씨에게 즉시 데려가라고 명령을 내렸다. 원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사회의 신사들이 누가 약간이라도 감정이 모자란 기미를 보이면 순수한 척하면서 경악을 감추지 못했지만 올리버의 경우에는 더더욱 호들갑을 떨어댔다. 사실을 따지자면 올리버는 감정이 모자랐다기보다 지나치게 넘쳐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평생 멍하고 둔감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싶을 정도로 그동안 학대에 시달렸기에 감정이 점점 죽어갔던 것이다. 올리버는 잠자코 목적지를 말해주는 소리를 듣기만 했다. 그 사이에 갈색 소포용 종이에 쌓인 가로 세로 30cm의
높이 8cm쯤 되는 짐이 올리버의 손에 들려졌다. 이렇게 올리버는 별로 무거울 것도 없는 짐을 들고 눈 위를 덮듯 모자를 눌러쓴 채 또다시 범블씨의 외투 소매자락에 매달려 새로운 고통의 현장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한동안 범블씨는 눈길을 주거나 말도 건네지 않은 채 올리버를 끌고 갔다. 자고로 교구간은 언제나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걸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나 범블씨의 외투자락이 바람에 날려 깃 접은 조끼와 암갈색 무명천 무릎바지가 훤히 드러날 때마다 덩치가 자그마한 올리버는 완벽히 외투자락에 휘감겼다. 그러나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범블씨는 올리버가 새 주인의 눈에 괜찮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비로운 시선으로 무게를 잡고 내려다 보았다. 올리버! 범블씨가 불렀다. 네, 네. 올리버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자를 눈 위로 올리고 고개를 들어보렴. 올리버가 즉각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짐을 들고 있는 손으로 재빨리 눈을 훔치긴 했지만 범블씨를 올려다보는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남고 말았다. 범블씨가 엄하게 바라보자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자 눈물이 잇따라 솟아났다. 올리버는 안간힘을 써서 눈물을 멈추려고 했지만 헛수고였다. 올리버는 범블씨가 잡고 있는 손을 잡아 빼더니 가늘고 앙상한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넘쳐 흐를 정도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얘야, 범블씨가 딱 멈춰서서 극심한 악의가 담긴 눈으로 올리버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얘야, 내 지금까지 배은 망덕하고 막대먹은 녀석들을 많이 봐왔다만 내 놈처럼 아니에요. 올리버가 익숙한 지팡이를 잡고 늘어지며 울먹였다. 아니에요. 진짜 말 잘 들을게요. 그냥 뭐 어쨌다는 거냐? 전 너무 외로워요. 진짜 외롭다고요. 올리버가 울며 소리쳤다. 다들 절 미워해요. 제발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올리버가 가슴을 치며 눈물 어린 괴로운 눈으로 범블씨를 올려다보았다. 범블씨는 조금 놀란 듯이 불쌍한 올리버의 얼굴을 잠시 쳐다보다가 서너 번 헛기침으로 목을 가다듬더니 이 빌어먹을 감기라며 웅얼거리고 나서 올리버에게 눈물을 닦고 착하게 굴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리버의 손을 잡고 말없이 걸어갔다. 범블씨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장의사 주인은 가게 문을 막 닫은 참이었다. 장의사는 음산한 촛불 밑에서 장부에 뭔가를 기입하고 있었다. 장의사가 단어 하나를 적다 말고 장부에서 고개를 들었다. 거기 범블씨 당신이죠? 나 말고 누구겠어요, 소호베리 씨. 자, 여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말단 교구간의 말에 올리버가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했다. 얘가 그 녀석이군요. 장의사가 올리버를 좀 더 잘 살펴보려고 촛대를 쳐들며 말했다. 여보, 잠깐 이리 와서 좀 보겠어? 소호베리 부인은 가게 뒤편의 작은 방에서 나왔다. 작은 키에 마르고 짓눌린 듯한 몸매의 여우 같은 얼굴을 한 여자였다. 여보, 이 녀석이 내가 말한 구비논에서 데려온 아이라오. 소호베리 씨가 정중하게 소개를 하자 올리버가 다시 고개를 꾸벅 숙였다. 세상에, 너무 작은 아이잖아요. 소호베리 부인이 나무랐다. 하긴 좀 작긴 작지요. 범블씨가 올리버를 탓하듯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작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곧 클 겁니다. 소호베리 부인, 금방 자랄 거예요. 네, 물론 그렇겠지요. 소호베리 부인이 셀룩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우리 집 밥과 물을 축내면서 말이죠. 교구와 고아들 데리고 와서 남는 게 없어요. 늘 데리고 있는 돈이 더 들어요. 그런데도 남자들은 언제나 자기 판단만 옳다지. 야, 그 조그만 뼈다귀 자루야. 얼른 계단 아래로 내려가. 소베리 부인이 옆문을 열고 가파른 계단 아래의 축축하고 음습한 돌방으로 올리버를 밀어넣었다. 석탄 창고 옆에 부엌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여기에는 부스스한 차림의 계집애가 굽이 다른 신발에 보풀이 인 푸른색 모직 스타킹을 신고 앉아 있었다. 자, 샬롯. 소호베리 부인이 올리버를 따라 내려와서 말을 걸었다. 트립한테 주려고 남겨둔 식은 고기 부스러기 얘한테 주렴. 트립은 아침에 나가 여태 안 돌아왔으니 못 먹어도 싸지. 얘야, 너 내숭 떠느라 이걸 못 먹겠다는 건 아니지?
올리버는 고기란 말에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당장 먹고 싶다는 생각으로 몸을 부르르 떨던 터라 사양하는 기색은커녕 냉큼 고개를 끄덕이자 한 그릇 가득 살점이 너덜너덜 붙은 고기 뼈가 앞에 놓였다. 이 광경을 뱃속에서는 고기와 술이 썩어나고 얼음 같은 피와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철학자들이 좀 보았으면 싶다. 올리버 트위스트가 개도 거들떠보지 않을 진수성찬에 달라붙어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말이다. 허기로 잔뜩 독이 오른 올리버가 고깃뼈를 갈기갈기 찢어내듯 뜯어먹는 끔찍한 탐욕의 광경을 직접 목도하면 그 감상이 어떠할까? 이보다 더 바라는 소원이 딱 하나 있다면 그 철학자도 똑같은 음식을 올리버와 똑같이 탐욕스럽게 먹는 것이다. 자, 다 먹었니? 올리버가 식사를 다 마쳤다 싶을 때쯤 소호베리 부인이 물었다. 부인은 올리버의 무시무시한 식욕을 말없이 바라보면서 공포를 느낄 정도였다. 올리버는 더 이상 먹을 만한 것이 없어 보이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따라오렴. 소호베리 부인이 침침하고 지저분한 램프를 집어들고 계단 위로 길을 안내하며 말했다. 내 잠자리는 계산대 밑이야. 관들 사이에서 자도 상관없지? 뭐 좋든 말든 거기 말고는 잘 데가 없어. 어서 따라와. 밤새 여기서 기다리게 할 작정이니? 올리버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지만 쭈뼛거리며 새로운 여주인을 따라갔다.